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하고 그리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시면은 경품 이벤트에서 푸짐한 경품을 타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교수님하고 책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특강이 있습니다. 혼밥시대의 밥의 인문학이라는 강연인데요. 부제가 밥상의 주인, 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말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강연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요. 참여자들하고 같이 오늘 오신 분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적어두셨다가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서 좋은 질문에는 또 경품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턱이 낮은 그런 이벤트를 준비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 소감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특강이 한 40분, 30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연 들으시고서는 이거를 다시 들으시거나 딴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다 할 때는 서울시민음식독서학교 여기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안 나가는군요. 서울시민음식독서학교라고 치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강연이 될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수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중 한 프로그램으로 만났는데요. 이 축제 전체 주제가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먹거리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요즘 그리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생기려면 보고 싶은 대상이든지 보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그 보고 싶은 대상들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는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로 다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제가 늘 다니던 방언조사 이것도 다니지 못하는 현실이 됐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한 대중강연들도 늘 해왔었는데 대중강연 자체가 요즘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 학생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쓰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중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음식독서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비록 저희들은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리움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운 사람이 많다. 굉장히 시적으로 접근해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승원 교수님은 요리사가 아니고 국문학자이고 인문학자이십니다. 인문학자는 역사라든지 문화를 깊이 탐구해서 정말 인간의 문이라고 번역이 되는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 많은 인문학 중에서 하필 왜 음식에 관한 글을 쓰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한국어문학과에 재직하면서 문학 분야가 아닌 어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어학 중에서도 말소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소리를 연구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방언 조사를 하고 그곳에 살고 계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쓴 책이 방언정담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방언정담을 쓸 때부터 언젠가는 음식에 대한 책을 한번 써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과 제가 쓴 책과 제목이 비슷한
음식의 언어란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언어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저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어머니, 그 다음에 저와 늘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변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읽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저도 음식의 언어라는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의 언어라는 책을 읽으니까 마치 이렇게 지구본 만지다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우리나라를 만지는 느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책 얘기를 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가을 전어는 스토리텔링의 결정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었어요. 가을 전어 이야기 자체도 재밌었지만 그걸 스토리텔링의 결정체라고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를 의심되는 그런 꾸며진 말들 같은 것들, 음식 언어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점심은 정말로 한자어인데 마음에다가 점을 찍는다는 뜻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막상 물어볼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제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물고기에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방금 뭐 선생님께서 소개해준 전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물텀벙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과메기도 그렇고, 이렇게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든 아니면 다른 먹거리든 생존을 위한 먹이로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이 단지 먹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먹이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재미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흔하게 쏟아지는 생선인데 그거의 이름을 돈과 관련해서 전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집 나간 며느리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고소한 냄새를 깨가 서말이라고 끌어들이고 하다 보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얘기가 생기게 되고 그 이야기 덕에 음식을 먹게 되고 이런 어떤 즐거움들이 있어서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음식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에 대해서는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말에는 점심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글자 그대로 점을 찍다란 점과 그 다음에 마음심자 이 두 글자가 결합된 건데요. 과거에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 사이에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면서 중간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게 됐는데 그때 고유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자를 가져다 쓴 거죠. 그런데 이 점심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였냐면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 적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를 쓰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점심이 간식이란 뜻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남부 지역, 광동이나 그 홍콩 지역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만두랑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건 작은 그 피에 소를 넣은 거 있죠? 그것도 딤섬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 한자가 같습니다. 즉 작은 크기로 또 작은 양으로 먹는 간식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딤섬이다 보니까 같은 한자를 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점심은 분명히 한자가 맞고 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런 삶을 반영하고 있는 역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그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 먹는 거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의 어떤 다 반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인문학자적인 접근에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 신숙주가 굉장히 잘 변하는 사람이라서 숙주나물이다 뭐 이런 식의 거를 정말 믿고 있었거든요.
믿기 쉽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 책을 읽고서 알게 됐어요. 굉장히 그런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인문학자가 쓰신 책이라서 그런지 여기에는 수많은 문인들이 등장합니다. 김지아, 이성복, 안도연, 한민복, 박경리, 박완석 뭐 이런 분들, 시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22분 정도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작품들이 인용되기도 하고 소개되는데 교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이분 작품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좀 미리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받고 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22명이나 된지도 정말 몰랐는데 그걸 세봤다는 거에 대해서 더 놀랐습니다. 근데 막상 질문을 받고 나니까 좀 난감했던 게 뭐였냐면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막상막하. 제가 만약에 이 책에서 이런 분들을 인용했다면 그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혹시라도 제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든지 젓갈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늘 그 문학을 전공하는 뭐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문학 속에서 주워 들었던 것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언어를 전공한다는 이유로 그 문학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딱 어떤 분을 꼽아서 어떤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치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김치가 늘 빠지지 않듯이 늘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바로 김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 이런 문학 작품, 시든 소설이든 뭐 희곡이든 주변에 같이 둔다면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문학자는 언어의 변화에서 삶의 모습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집이니까요. 근데 이 밥이 주인이어서 밥상으로 불리는 것이 먹을 것이 주인이라서 식탁으로 불리는 것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우리 식생활이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좀 막연하지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완결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결정도 역시 말의 주인 또는 밥상의 주인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대신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상이 아닌 식탁에서 먹었어요. 그럼 이거는 저희 어머니의 처지에서 보면은 아마도 저는 아침밥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준 것이고요. 저는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과거의 세대들 다를 것이고 미래의 세대들 다를 것이고 또 지금 중간 세대들도 역시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누군가 의도해서 하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란다고 변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혹시 밥상에서 빵을 먹었다면 지금은 빵을 식탁에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밥도 식탁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삶이 뭐 빵을 뭐 식탁에서만 먹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그것이 다시 또 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밥 먹었니가 과거에 인사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삶이 완전히 빵으로 넘어가게 되면 빵 먹었니가 또 인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흐름들은 역시 말의 주인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얘기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 이어서 교수님이 준비하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로 혼밥시대의 밥상 인문학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째서 그런 강연 주제를 택하게 되셨어요? 예, 오늘 저 불러주셔서 내 감사를 드렸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디 강연을 가서 음식의 언어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고 틀림없이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집밥 백 선생님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중화요리의 대가 이연복 선생님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당신은 잘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적이 많았었는데 저는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이 책도 음식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언어지 음식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과 관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을 시켜서 강연을 할 건데요. 오늘날의 어떤 시대를 가장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혼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어를 또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강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시대의 인문학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혼밥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가 거부감이 느껴지시나요? 혼밥이 거부감이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집밥은 어떤가요? 여러분 별로 거부감을 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밥이란 단어는 과거에 없던 단어예요. 왜 없던 단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집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식당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숙사에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집밥이란 말이 따로 있을 텐데 집밥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집밥이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다가 어느 시기인가 이제 집밥보다 오히려 밖에 밥을 먹는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밥에 대한 그리움, 엄마가 해주신 또는 이제 뭐 집에서 직접 그 가족들과 같이 먹는 이것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면서 집밥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집밥이란 말은 집과 밥이 결합된 말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 먹는 밥. 그래서 중간에 많은 부분이 좀 빠져나간 단어거든요. 소위 말해서 요즘 애들이 말하는 줄임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정상적인 줄임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밥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혼밥은 어떤가요? 집밥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혼밥이 만들어졌는데요. 혼밥은 집밥과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집밥은 명사,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결합되는 건데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이에요. 즉 혼자란 말은 동작을 꾸며주는 말이지 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밥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혼밥도 모자라갖고 어느 순간부터는 혼영, 혼자 보는 영화, 그 다음에 혼자 가는 영화, 혼행 이런 단어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혼행, 혼영까지 갔는데 그런 말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뭐 여러 책을 써왔는데 이 여러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연구자인데 논문을 쓰거나 또는 연구서를 쓰게 되면은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이 책을 또는 그 논문을 읽게 됩니다. 참 아쉬운 거죠. 저는 저에게 말을 가르쳐 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연구서를 쓰는데 또는 연구 논문을 쓰는데 정작 그분들은 그걸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말을 가르쳐 주신 분들, 또 저에게 음식을 먹여준 분들, 또 제게 좋은 노래를 불러준 분들, 이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련의 대중서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음식의 언어인데요. 여러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를 우리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뽑아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의 주제는 밥상의 주인 그리고 말의 주인입니다. 밥상의 주인은 뭘까요? 여기 좀 중의적인데요. 밥상의 주인은 밥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밥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또 말 자체도 밥상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밥상의 주인은 밥을 지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밥을 차린 사람일 수도 있고 밥을 먹고 있는 밥을 들고 계시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말의 주인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말의 주인을 부터 생각을 해보면 혹시 저 같은 국어 선생 아닐까? 아니면 또 뭐 국립국어원 같이 국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아닙니다. 이거를 이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집밥과 덮밥에 대해 집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빔밥과 덮밥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빔밥 맛있고 덮밥 맛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그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연변 지역을 조사를 갔는데요. 거기 식당에 봤더니 비빈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잘못 썼죠? 그럼 국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가서 이렇게 빨간 줄 긋고 빨간 줄 긋고 고치고 싶어 해요. 근데 고쳐주려고 막 하려다 보니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빔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비빔과 밥이 결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어떤 그 결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빔이란 단어가 본래 있어야 되는데 비빔이란 단어가 본래 있지는 않았어요. 비빔이란 단어는 사실은 비빔밥에서 나중에 잘라져 나왔고 그것이 이제 뭐 비빔냉면이니 뭐 이런 비빔국수니 이렇게 다시 접해지게 된 거거든요. 기원적으로는 어쩌면 더 비빔밥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발음도 여러분 빨리 한번 해보세요.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발음이 똑같죠. 그 연변에 계시는 분은 우리의 맞춤법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맞춤법을 모르셨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관에 따라 그렇게 썼는데 국어 선생님이 고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규범상 맞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덮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라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덮밥을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덮밥 전문점에서 주문하려고 봤더니 식당 주인이 커다란 글씨로 덮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시옷 받침을 써서. 잘못됐죠. 규범에는 피읍 받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역시 잘못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덮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과정이 좀 이상해요. 덮다는 동사죠. 동작을 뜻하는 거고 밥은 그냥 명사예요. 근데 동사와 명사가 그냥 결합되는 일은 없어요. 뭐 덮은 밥, 덮인 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비빔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은 덮밥 아무리 이상한 거예요. 덮밥이 자연스러우려면 먹을 물 같은 것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먹물이 돼야 돼요. 차가운 밥도 어떻게 되면 차밥이 되거나 차가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갑밥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색했던지 주인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시옷을 붙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덧신, 덧니, 뭐 덧문 위에 무엇인가 더 씌워져 있는 것에 덧을 쓰니까 밥 위에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은 이렇게 썼던 거죠. 규범상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말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당신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까지 당신들이 배워온 그 말에 의지했을 때 규범과는 다르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쓴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알량한 언어학자였던 지식으로서 틀렸어. 바로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됐더니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혼밥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밥은 자연스럽는데 혼밥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다면은 아마도 주변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 또는 어린 학생들이 하는 줄임말 아주 불만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밥이 불만스러우려면 집밥도 불만스러워야 돼.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물어보면 왜 불만을 가집니까? 물어보면 내가 못 알아들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건 젊은 친구들의 새로운 시도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자를 모르는 친구들의 어떤 시도입니다. 즉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집밥 하면 집밥이라고 안 하고 아마 뭐 가반, 가식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혼밥 같은 것도 혼자 먹는 밥이니까 독반, 독식 참 촌스럽죠. 재미없죠. 근데 이걸 집밥 또는 혼밥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말의 주인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나이 든 세대들은 서서히 물러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도하는 이런 어떤 단어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거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내면 되죠.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 거부를 한다는 것, 그건 뭐와 같냐면 빵이 자연스러운 어떤 음식이 된 시기에 나는 밥만 먹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빵이 점점 더 널리 먹히는 그런 시대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말은 누구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비빔밥과 덮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그분들이 저보다는 못 배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책을 담당하는 분보다 힘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조사하는 이 방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어학자들이 세우는 문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규범도 결국은 그분들의 쓰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밥 또는 혼밥을 혹시라도 먹게 된다면 그 밥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새로이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떡과 빵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좀 넘어가서 그 다른 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니까 그 구멍가게마다 또는 요즘 편의점이죠. 편의점마다 등장하는 빵이 있어요. 어떤 빵이죠? 찐빵. 찐빵. 호빵입니다. 예, 호빵이죠. 찐빵하고 호빵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찐빵은 분식점에서 팔고 호빵은 구멍가게나 편의점에서 팝니다. 본래 같은 것이지만 이거를 이제 그 유통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둥그런 그 호빵 틀과 호빵 그 데우는 그 도구와 그 다음에 비닐 포장된 그 호빵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단어예요. 일단 호빵 전에 식빵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빵 이렇게 생긴 빵이네 라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사실 식빵을 부르는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식빵을 들여다봤더니 빵은 포르투갈 말인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말이고요. 식은 먹을 식자예요. 단어의 구성이 이상해요. 아니 안 먹는 빵이 있나요? 그러니까 먹을 빵, 이건 이상한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일본에서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본식빵 또는 주식빵이었던 거예요. 본식, 그러니까 그 끼니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다.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다. 거기에다 우리는 이제 본이나 그 주자를 떼버리고 그냥 식빵으로 불렀던 거죠. 일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찐빵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찐빵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쪄냈습니다. 빵의 가장 큰 특징은 오븐에 구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븐에 구워내다 보니까 갈색으로 바뀌는데 이건 하얗게 쪄낸 빵을 우리가 찐빵, 빵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건빵은 또 이상하죠. 아니 건빵은 빵은 촉촉해야 되는데 이건 과자인지 빵인지 구별 안 되게 말려서 만든 빵이에요. 세상에 술빵은 서양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합니다. 그거 빵 아니죠. 효모도 없어갖고 막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만든 좀 이상한 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빵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빵이 처음에는 어색해졌다가 지금은 식빵, 찐빵, 건빵, 술빵까지 쓰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짜장면과 짬뽕, 우동 이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제 국어학자들은 아주 봉변을 당합니다. 최근에 좀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 또 봉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99%가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왜 국어학자들이나 아니면 규범을 내세우는 이들은 자장면이라고 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려도 맞는데 자장면이 맞습니다. 이건 정말 자장면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언어학자로서 국어학자로서 판단을 내리면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짜장면을 인정하려면 실제는 짜장면이 돼야 됩니다. 발음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짜장면은 못 받아들이시겠죠? 짜장면이 되려면 베이징이 아니라 베이징이 돼야 되고 꽝뚱이 돼야 되고 샹하이가 되고 쌈뚱이 돼야 되고 다 중국어는 경음으로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동의는 못 하시겠죠. 베이징이라고 쓰면 이상하죠. 짜장면은 사실은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어떤 단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규범으로 정하다 보니까 중국어에서 기원했으니까 중국어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장면으로 써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강요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방언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범들을 강요되는 규범에 대해서 늘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원칙을 존중하는 규범 면에서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규범을 강요하게 되면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을 규범을 어기는 사람, 즉 범법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 50년 동안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짜장면이 복권을, 지위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자장면을 버리고 짜장면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인정을 했어요. 둘 다 인정했더니 이제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제까지 짜장면이 안 된다고 해서 자장면으로 써왔는데 왜 갑자기 또 짜장면도 인정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느냐, 또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어디 있느냐, 그 중에 하나를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또 우기는 거예요. 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무엇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 소통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짬뽕은 역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짜장면은 안 되는데 왜 짬뽕은 되느냐? 예,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짬뽕은 일본말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쓰는 경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동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냐? 자, 우동은 일본말인데 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동 같은 경우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말이었냐면 중국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물만두, 아침에 이렇게 작은,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좀 넓게 돼 있고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돼 있는 훈둔이라는 음식을 먹게 될 텐데요. 중국 사람들은 그건 만두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만두로 보이지만, 근데 이 훈둔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에서 발이 바뀌어서 우동이 되고, 그래서 일본 음식처럼 됐습니다. 일본 음식 맞나요? 예, 여기서 세대가 확 갈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본 음식인데 나이 든 사람들은 중국 음식이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우동을 처음 드셨나요? 중국집에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우동 아니면 짜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니까 지금에야 중국집에서 이제 우동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우동 전문점에서 일본 음식인 것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짜장, 짬뽕, 우동이 삼국을 회유를 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을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짬뽕 같은 경우는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용어를 붙였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는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정체를 모르니까 한식 초마면, 한국식 볶음면으로 이제 이름이 팔리기 시작해요. 우동도 본래 혼돈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아예 달리해서 오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군가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흘러온 말도 우리의 말의 일부지만 이렇게 음식이 교류가 되면서 말도 같이 교류가 되고 그것이 공유가 된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을 배척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모두가 공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경계의 모호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김치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냄비에 끓였어요. 물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뭐라고 우기면 되냐면요. 나는 국을 끓이려고 했다고 우기면 돼요. 그죠? 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쫄았어요. 뭐라고 우기면 되냐면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리면 그냥 음식점 갔는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어갖고 비싼 음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좀 고급스러운 넓적한 냄비에 비싼 값을 적혀있는 메뉴가 나와요. 전골이죠. 근데 뭐가 다른가요? 재료 똑같고 색깔 똑같고 뭐 누군가는 혼자 떠먹으면 국이고 같이 먹으면 찌개고 그 다음에 비싸면 전골이고 예, 그것도 맞는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한 거죠. 거기에 탕까지 들어가면 또 아주 모호해요. 설렁탕? 탕은 탕인데 그 국 아닌가요? 국이기도 하죠. 이 경계의 모호함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말도 그런 거예요. 맞는 말과 틀린 말, 좋은 말과 나쁜 말, 우리말과 우리말 아닌 것, 이것에 대한 경계를 자꾸 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무엇이든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옳고 그른 것, 좋은 것, 나쁜 것, 우리 것, 니네 것 이런 식으로 자꾸 편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편을 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주인들이 그러면 어떤 짓을, 제가 일부러 짓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국과 밥은 따로입니다.
그런데 장터 같은 데서 바쁘니까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기 힘드니까 두 개 다 밥을 아예 말아 나오는 거예요. 국밥이 그게 원래 없었는데 원래는 그냥 밥상에서 먹다가 적당히 남으면 이제 국에 밥 말아 먹기로 했는데 그걸 국밥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죠. 근데 장터에서 그걸 팔기 시작하면서 국밥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국가밥이 하나가 됐죠. 그런데 누군가가 또 이걸 가지고 국 따로 밥 따로 내놓는 거예요. 참 이랬다 저랬다 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성공한 건 뭐냐면 그 네이밍에서 이름 짓기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따로국밥이라고 한 거예요. 따로국밥. 아니 본래 따로 나오는 게 맞는데 밥상에 본래 따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상에 국이 나왔을 때는 국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국은 보조적인 역할인데 따로국밥은 오히려 국 자체가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을 내세우고 거기에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게 따로국밥이었어요. 근데 음식 얘기가 아니라 그 장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따로라는 이 말은 부사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야 돼요. 움직임을 꾸며야 돼요. 따로 먹는다, 따로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따로 국밥 뒤에 명사가 왔어요. 사물의 이름이 왔어요. 틀렸죠. 국어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 특성은 이것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국어 선생님 보고 지으라고 해도 이것보다 잘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그 카피라이터 보고 지으라고 해도 역시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최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너무나 멋지게 따로국밥을 지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왜 따로국밥일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섞어찌개는 어떤가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섞어찌개, 그러니까 명령형에 찌개가 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섞어서 만든 찌개. 그러면 석찌개가 돼야지 맞는 거죠. 석찌개지 어가 들어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낸 단어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국어 선생님 보고 대체라고 그러면 잡탕.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섞였으니까 잡탕 아니면 혼탕. 예, 국어 선생들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적 표현은 용감해요. 섞어 있는 거 다. 그건 그래서 만든 찌개예요.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 찌개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면서 잡탕찌개하고는 다른, 혼탕찌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느낌을 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부대찌개는 또 어떤가요? 참 궁금해했어요. 이 부대찌개의 부대가 도대체 뭘까?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어요. 부대 근처에서 만드는 찌개에서 부대찌개다. 사실 썩 훌륭한 음식은 아니에요. 재료가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죠. 다 어디 뭐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실은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대찌개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당대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맛을 낸 거잖아요. 따로국밥도 역시 마찬가지고 섞어찌개도 역시 마찬가지고 늘 흔하게 있는 재료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식당 주인들, 더 나아가서는 말의 주인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국어학자들은, 선생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어학자들은 참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게 바로 뭐냐면 닭도리탕이었어요. 닭도리탕. 사실 닭도리탕에 대해서는 어원에 대한 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닭은 떼낼 수 있죠. 탕도 떼낼 수 있죠. 도리가 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리가 도대체 뭘까? 누구는 뭐 도련에다 해서 왔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거짓말에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도리 또는 도리탕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로 하면 오리도리탕이고 닭으로 하면 닭도리탕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닭도리탕은 이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양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산란계, 즉 알을 낳기 위해서 키운 닭이 어느 순간부터는 들어가는 사료에 비해서 나오는 산출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깝지만 폐기시켜야 되죠. 그런데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에서 그걸 차마 폐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그 좁은 공간에 억지로 키워지면서 알만 낳도록 훈련시켜줬으니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양념 잔뜩 넣고 그래도 맛없으니까 감자 썰어 놓고 당근 썰어 놓고 시뻘겋게 끓여낸 거죠. 음식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맛있어요. 그것이 이제 닭도리탕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국어학자가 또는 국어 선생님이 전날 혼자 또는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잔뜩 쳤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닭도리탕? 도리가 뭐지? 내가 일본어를 좀 아는데 도리가 일본말로 새인데 음식 이름에 일본어의 잔재가 있다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치 무슨 광풍처럼 불어닥쳐갖고 닭도리탕은 마치 써서는 안 되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본래 도리란 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0년대 또는 80년대에 일본 음식에 또 도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도리라는 그 말이 들어간 거기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지적은 할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일본 말이 온 거라면. 그런데 이걸 고친 수준을 한번 볼까요? 닭볶음탕. 이건 음식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죠. 탕과 볶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볶지 않아요. 기름에 두들두들 볶아야지 볶는 건데 그렇지 않죠. 그냥 국물 잡아서 자작자작 끓여내는 거죠. 고치려면 좀 제대로 고치든가 아니면 그냥 놔두든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손을 대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이거 닭도리탕 안 되니까 닭볶음탕이라고 바꿔낸 거죠. 그랬다면 치킨도 역시 못 쓰게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그 불행한 역사가 있긴 했지만 만약에 외래어에서 또는 외국어에서 걸러낸다면 치킨도 걸러내야 되는데 치킨은 오히려 안 그래요. 그리고 마치 치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치맥, 치킨과 맥주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어의 한 음절, 그 다음에 그 한자. 도대체 이런 혼종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의 문화인 양 자랑스러워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알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치킨이 들어와서 여러분 치킨과 통닭과 후라이드는 다 다른 거 아시죠? 치킨과 후라이드는 달라요. 통닭도 또 달라요. 통닭은 전기구이 통닭의 통닭이고요. 치킨은 그 튀겨낸 게 이건 거죠. 그 다음에 그 후라이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용어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치느님이니 치맥이니 막 이런 단어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이제 국어학자여서 저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말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말의 주인인 양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 말의 주인들이 어떤 일들을 또 성공적으로 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서양에서 아주 늦은 시기에 빨간색 과일인지 채소인지 들어왔어요. 과일인지 채소인지는 또 한참 싸워야 되는데 저는 딱 기준이 간단합니다.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채소고요. 밥 먹고 난 뒤에 또는 그 사이에 먹으면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이에요. 토마토가. 그런데 이게 들어왔는데 토마토 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생긴 건 감처럼 생겼는데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감 또는 서양에서 온 홍시, 그래서 서홍시 이렇게 붙였어요. 옛날 문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일본식 발음이 토마토 했다가 다시 이제 일본어가 밀려나고 영어가 득세를 하니까 이제는 토마토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된 게 어떤 자연스러운 역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시장에 새로운 토마토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조그맣고 동그래요.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자,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언어의 주인들 또는 말의 주인들의 어떤 그 감각이 돋보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애기토마토라고 했어요. 자, 근데 애기토마토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입에다 넣고 오도독 씹으려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체리토마토, 원래 체리토마토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체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 봤어도 체리하고 같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체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 상인주에 누군가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생긴 게 크기도 그렇고 생긴 게 그렇고 딱 방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하고 났더니 이름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딱 직관적으로 이 토마토가 어떤 크기이며 어떤 모양일까 들어온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선생 보고 만들라면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죠. 또 혹시 소일년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방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그걸 줄여서 또 방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말의 흐름들이 변화한 거고 혹시라도 그걸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배워서 쓰면 되는 거겠죠. 말의 주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려는 사람들 또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엿먹어라의 사례인데요.
사실 이것이 왜 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쭈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죠? 옛날에 단 것이 없을 때 이거만큼 맛있는 간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연머라가 왜 욕일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는 이게 엿이 뭐 끈끈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갖다 염 먹어라. 염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시신 먹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상상력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하다가 재밌는 사례가 나왔어요. 60 몇 년도인지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그 중학교 입시 문제에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없는 것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무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 경험이 많은 분들은 무즙에 이제 당분이 있으니까 엿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고 다른 게 답이었어요. 이제 부모들이 이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무즙으로 엿을 고아서 교육청에 가서 엿다 던지면서 엿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1930년대 신문에도 이미 엿 먹어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그 교육부, 당시 문교부였겠네요. 집어던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지어낸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엉터리를 지어냈는데 사람들은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음식과 관련된 그 단어의 기원들에도 대부분이 이렇게 엉터리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오징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과메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인데 이런 엉터리 설명들은 다 언어를 엿먹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말의 주인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어학자들이 쓸데없이 화학조미료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건 어떤 경우에 가장 맛있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철에 제 땅에서 나는 음식이 재료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이 없으니까 거기에 뭘 치나요? 각종 향신료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미료를 넣기도 하는 거죠. 이 조미료의 역사는 상당히 재밌는데 그 화학조미료, 인공조미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개발해서 일제강점기에 아지노모토 이거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미노소예요. 그래서 노를 빼버리고 미소라고 했던 건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일본과에서 그 기술을 배워왔는데 그것은 이제 이름을 소를 살짝 바꿔서 미원. 그러니까 원소할 때 결국 원을 쓸 것이냐 소를 쓸 것인가의 문제예요. 미원이 그 하얀색 가루 그것의 대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조미료의 대명사가 미원이 되고 그냥 미원 주세요 하면 조미료가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걸 맛내기라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이쁜 이름으로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 미원을 밀어낸 게 뭐였냐면 다시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조미료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밀어냈느냐. 자, 일단 색깔을 달리하고 재료도 좀 달리했을 것 같아요. 포장도 달리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정확한 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걸 만들고 그 회사 내에서 공모를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중에 주부사원 한 분이 야 앞으로도 다시다 뒤로에도 다시다 입맛을 다시다도 다시다 그 다음에 이것의 본 재료도 다시마에서 추출해낸 거니까 다시다 어떠냐?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다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입에 잘 붙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북한까지 들어가서 북한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 다시다를 고깃가루라고 부르다가 최근에는 이게 다시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들이 결국 그 힘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이 언어학자들이 또는 국어 선생들이 또는 정책 기반자들이 화학조미료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밥상의 주인은 뭐냐? 예, 밥을 먹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밥상의 주인은 보통 하얀색 밥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국과 여러 반찬과 어울려 먹으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 거죠. 그 밥상의 주인이 그 무색무미한 밥이듯이 말의 주인은 뭐냐? 보통 때는 뭐 맨날 국어선생한테 그 받아쓰기 못했다고 혼난 사람들, 맞춤법 틀렸다고 누군가 맨날 지적질 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말의 주인입니다. 그들의 말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요. 아무리 국원 선생이 가르치고 정부에서 그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말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음식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들고 먹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쓸데없이 어려운 내용으로만 소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말들, 이 속에서 우리가 재밌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밥상의 주인이 우리 모두이듯이 말의 주인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생겨야 되는 거겠죠. 막 하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더 잘 살려나갈 것인가, 또는 더 잘 살려서 쓸 것인가,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밥상의 주인으로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말의 주인으로서 말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정말 재밌었죠.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저도 사실은 뭐 과메기 이런 것들은 정말 관 먹어 이런 거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또 그 눈을 꿰가지고 말린다, 뭐 그럴 듯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뭐죠? 저 닭도리탕을 바꾸게 했던 그 공무원은 고스톱을 많이 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왜 고돌이라고 하잖아요. 고스톱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닭볶음탕이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냐? 바꾸라고 너무 들들 볶아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헛소리를 잠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들으면서도 정말 이러는 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질문거리가 있고 그런데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좀 넋을 잃고 옆에서 들었었네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자장면이라고 정말 부르지 않으면 잡혀갈 것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다 짜장면이라고 다 금지돼가지고 모든 뭐 관공서든 음식점이든 다 자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를 갔더니 거기에 자장면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짜장밥이 있는 거예요. 자장면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자장밥이라고 쓰기 싫으니까 짜장밥이라고 바로 옆에다 붙여놓은 거죠. 이게 정말 말의 주인이구나. 지금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말의 주인이었었던 거죠. 하여튼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들으시는 분들 표정도 너무 즐거운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던 게, 그런 이야기를 거의 유머처럼 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소고기는 쇠고기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왜 염소고기는 염쇠고기라고 못 부르게 하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드시는데요. 또 역시 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좋은 게 새로운 공부거리를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염소는 왜 염소일까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 떠오르는 답이 없네요. 예, 근데 뭐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 분명하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표기를 봐도 소가 효였거든요. 효에서 변할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갈래에는 소로 변했고 한 갈래에는 쇠로 변한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어때요? 두 가지 다 써도 되고요. 쇠고기도 맛있고 소고기도 맛있고, 저는 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가끔씩 국어학자들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립국어원 같은 기관에서는 좀 많이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과메기라고 아까 여쭤봤던 것도 그 관목어에서 온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예, 그것도 역시 그 한자를 갖다 붙인 것들을 보시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는 왜 오징어냐? 그거는 본래 오적어였다. 까마귀의 적. 심지어는 이
이 오징어인지 문어인지가 까마귀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다. 이거는 실학자들이 좀 심심해서 뭔가 좀 얘기라도 쓸 거리가 없을까, 또는 후손들이 심심할 때 이 얘기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메기를 말릴 때 눈 꿰서 말리나요? 굳이 눈을 꼭 꿰야 되나요? 물론 이제 요즘은 반 갈라서 만들기 때문에 꽁지 부분을 거치긴 하는데 눈을 꿰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느 집에서 먹다 남은 뭐 청어나 아니면 그 꽁치를 버리기엔 참 아까워서 살강에다 걸어놨는데 이게 끄득끄득 말랐을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아마 과메기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데, 그거를 실학자가 적을 때, 한학자가 적을 때 한자로 적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가까운, 그리고 뭔가 좀 뜻도 왠지 통할 것 같은 이런 걸로 갖다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과메기는 과메기였고요. 오징어는 본래 오징어였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저 카메라를 안 켜신 분들이 많아요. 카메라 켜시고 줌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오실 때 대부분 마이크 끄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이크 켜고 질문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켜시고 마이크 켜서 질문할 게 있으면 저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저기 뜨거든요. 그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채팅창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채팅창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 한 분이 먼저 써놓으신 게 잠깐만요. 조선주 선생께서, 조선주님이 북어포 묻국, 김칫국이라고 쓰는데 꼭 시옷 받침을 써야 하나요? 짜장면처럼 시옷 받침 없는 게 더 맛있어 보여요. 없는 거 없이 계속 사용하면 언젠가는 바뀔까요? 라고 하셨는데 재밌는 질문이네요, 교수님. 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광고는 아니고 조만간 11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그 한 꼭지가 바로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섬 주변을 쭉 도는 길 있잖아요. 그게 뭐죠? 둘레길. 둘레길.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제가 둘레길, 여러분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둘레길.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둘레길이라고 쓰셨죠? 둘레길. 발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둘레길. 마치 사이시옷이 있는 것처럼 발음을 하셨는데 쓸 때는 둘레의 길이라고 썼어요. 그러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아니 경험으로 발음했으니까 사이시옷이 있는 것처럼 발음했으니까 사이시옷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내 눈에 익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이시옷 문제는 사실은 세종대왕이 와도 해결 못하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해결한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그거는 그 지역은 강력한 어떤 그 통치권이 행사될 수 있는 거니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다 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초불 이상하죠. 심지어는 그 수학에서 쓰는 소수, 그것도 소수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또 예전엔 등교길 하다가 요새 등교길 넣으니까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고 물어보면 내 눈에 익지 않아서 내가 이제까지 써왔던 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원칙을 얘기하면 원칙은 모르겠고 난 이상해. 원래대로 돌려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둘레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발음은 난 둘레길로 할래. 쓰기는 둘레길이라고 쓸래.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말의 주인들이 갑질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만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수구를 소수로 바꿨을 때 뭐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은 아주 많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면 소수점 몇 자리 할 때 소수하고 구별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서서히 뒤로 퇴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맑은 젊은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둘 다 소수라고 쓰면서 구별하고 있어요. 예, 말의 주인은 뒤에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전부여야 된다, 또는 나를 중심으로 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주인이라면 한 사람이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칫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발음하는 건 김치국이 아니라 김칫국, 김칫국 하시잖아요. 경음으로 발음을 하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쓰는 분도 있고 쓰는 분도 있거든요. 통일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자 그러면 아까 촛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 사이시옷을 넣자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도 뜻이 통하고 저래도 뜻이 통하면 둘 다 쓸 수 있게 놔줘야 되는데 물론 시험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내 눈에 이상해요. 이것만 아니라면 서로가 다 소통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칫국이 이상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세대들은 시옷이 있는 것 또는 시옷이 없는 것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언어에 대한 것이 지금 질문을 들어왔는데 꼭 언어가 아니고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재밌다 이런 거에 대한 예가 좀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을 몇 개 더 받아보려고요. 아니면 뭐 한 교수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저요. 네, 임선정님. 네. 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닭볶음탕 얘기가 나왔는데 닭볶음탕이 볶음하고 탕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합의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경우를 비춰보면 닭도리탕을 할 때 사실 저는 모든 그 재료를 볶다가 나중에 물을 붓고 끓이는 그런 닭도리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볶음하고 탕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조리 과정의 그 순서로 볼 때는 가능한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 엄선정님의 대답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각각의 생각들이 다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음식에 이름을 붙일 때 탕이면 탕, 볶음이면 볶음 이렇게 붙이지 그 중간에 어중뛰게 붙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뭐 찌개국, 국찌개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긴 하니까. 근데 조리 과정에 틀림없이 그런 조리 과정을 쓴다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이름이 붙여져도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 이름이 다른 예에선 그런 것이 없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엄선정님께서는 그 처음에 닭도리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그 국어 선생이나 아니면 그 정부 담당자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도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처음 얘기를 꺼낸 분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닭볶음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임선정 님이시죠? 임선정 님이 하신 네. 것처럼 그냥 저요 하셔도 되고요. 이서정 님. 네. 뭐 특별히 이 강의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 선생님께서 책에 보면은 뭐 중국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넘나들며 언어를 조사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중국 쪽에 압록강 쪽에서 그 조사 연구하실 때 북한에서 쓰는 그 음식의 언어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음식의 언어가 가장 판이하게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음식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예. 저는 뭐 북한말 전공자이기 때문에 북한말 조사를 북한에 가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압록강변에 가서는 평안도 말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만강변에 가서는 한경도 말을 조사를 했었어요. 압록강변에 가서 평안도 말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그 특징적으로 와닿았던 것 중에 음식과 관련해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찌개였습니다. 사실 남쪽에도 그런 지역이 꽤 있는데요. 거긴 찌개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찌개 같은 음식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국인 거예요.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 가도 찌개와 국이 구별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찌개란 말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찌개라는 말을 배워갖고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의 메뉴에서 이제 그 찌개란 말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일반화됐는데, 실제로는 국과 찌개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압록강 지역의 평안도만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함경도 지역 가서 조사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말하고는 다른 것들이 꽤 많아서 특징적인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도 다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기도 한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 반찬하고 그쪽에서 이제 햄새라고 하는데, 햄새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햄새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좀 고급스럽지 못한 뭐 반찬들, 주로 이제 채소로 만든 반찬들, 비육류의 반찬들이고, 반찬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육류 반찬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차이들은 그 중부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함경도 지역에서는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혜연님께서 아까 저희 강연 딱 끝나고서 바로 올려주신 게,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 닭도리탕 일본어라고 사용 못하게 해서 닭볶음탕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닭채소 볶음 사용하라고 했는데 모두 틀렸네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보고할 때 신조어 사용한다고 이분들에게 혼났어요. 말의 주인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라고 쓰셨어요. 아까 너무 위에 있어서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 닭도리탕 이야기하며 또 뭐 신조어 쓰면은 어른들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 어쩌면은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분들 지금 서서히 퇴장 중이시라고.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좀 손을 들어주시죠. 저요. 라고 해주시면. 잠깐만요. 조선주님께서 책 266쪽, 267쪽 보면은 토를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그런가요? 이거 우리 선생님 책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가 보죠? 예. 예. 조선주님께서 지금 다른 책으로 착각하신 것 저도 같아요.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맞다는데요? 맞아요? 네. 토가 뭐예요? 267. 보자가 나서. 잠깐만요. 266. 7쪽. 흑토자네요. 싼 값에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흑토자를 우리 땅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구촌 전체의 땅으로 확대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셨는데,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푸드 운동. 마일리지 줄이기 운동. 푸드 마일리지인데 푸드 마일리지라고 쓰셨구나. 네, 또 제가 오늘은 또 그 백 선생도 아니고 이현복 선생님도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운동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 선생님 마이크 켜고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그 푸드마일리지 운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 외국의 식재료가 거의 싼 값에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이 푸드마일리지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이 글을 쓰시면서 어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도 푸드 마일리지 운동이 뭔지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이것도 사회 운동가가 아니어서
그다음에 한국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푸드도 외국어고 마일리지도 외국어여서 두 개의 조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까 뭐 다른 경우에 얘기하려다 좀 빠진 부분인데 저는 절대 미각을 가진 미식가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어디인가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미각이라고는 어느 정도 맞는 게 맛 기가 막히게 구별하고요. 조미료 뭐 들어갔는지 알고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고요. 솜씨가 좋은지 나쁜지도 금방 압니다. 근데 그래서 절대 미각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절대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여기의 재료, 이 땅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여기에 음식이, 그러니까 그 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값싼 식재료들이 전 세계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흑도자에 대해서 쓴 거는 뭐냐면 신토부리를 고집하지 말라.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의미로 아마 썼습니다. 모두가 다 배부리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지구촌 전체에 넘쳐나고 있는 이 먹을거리들이 골고루 분배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문을 닫고 우리 것만 고집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요 하고 손 들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남윤미님. 스피커 켜고 얘기해 주시죠. 마이크. 켰는데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73쪽하고 9쪽에 걸쳐서 주전부리 안시 잘 안 들리는데요. 저희 마이크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그럼 질문해. 아닙니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까이 대고요. 예. 주전부리 간식, 후식에 대해서 주전부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 간식은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것, 후식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예. 구분하는 미묘한 태도의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살짝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놓으신 게 좀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게 특히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주전부리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손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예, 이거는 제가 좀 나이 든 사람이라는 어떤 그 증거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주전부리를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었지 다른 뭐 간식이란 말도 아예 몰랐고 군것질이란 말도 아예 몰랐습니다. 군것질을 할 수 없었던 게 동네 구멍가게조차도 없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뭐 쪄놓은 그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전부리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배고플까 봐 먹으라고 해놨던.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주전부리가 아니고 뭐가 주전부리냐면 가게에 가가지고 없는 돈 털어가지고 먹는 것 이런 것으로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전부리도 그렇고 군것질도 그렇고 우리 고향에서 아주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접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갖고 제 개인적인 인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식구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좀 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좀 그 핀잔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그 다음 먹는 것들은 오히려 그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살찌는 데밖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는 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니까 뭐 다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 주전부리가 어쩌면 밥 대신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구애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향이 도대체 어디시길래 이렇게 주전부리를 금기시하는 그런, 그래서 재밌습니다. 한 두 분만 더 들어볼까요? 저요 해주실 분 혹시 지금 뭐 주전부리처럼 이런 걸 물어보셔도 되고 꼭 책에 있는 내용 아니어도 돼요. 그냥 김윤정님. 저 네. 켜주세요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우리 음식에 언어 이 글자가 크게 들어와서 음식에 관한 얘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국어학자가 차려낸 밥상 인문학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음식 얘기를 쓰셨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되게 자세하게 쓰셨구나. 연구를 많이 하셨겠구나. 밥이나 음식에 대한 내 느낌이 이러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동네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이 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고 또 100페이지에 보면 음식은 그렇게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의 어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책이었는데 아까 혹시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들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근데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왜 음식 이야기를 쓰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근데 그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하고 가족들한테 밥을 먹이는 그런 주부로서 이 책을 읽고 밥상의 주인이 밥이지만 또 아까 사람도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밥이나 쌀 이런 부분을 읽고 나서 밥을 더 맛있게 잘 지어야 되겠다. 반찬을 하는 수고도 있지만 밥을 맛있게 짓는 수고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질문은 왜 이 책을 짓게 되셨는지 왜 이런 음식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예,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오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빵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쓴 적도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면 바로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두 가지로 삽니다. 하나는 밥 먹고 살고요. 음식 먹고 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말 먹고 삽니다. 예, 말은 제 직업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은 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도 하죠. 실제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에게 밥을 준 분들, 그 다음에 저에게 말을 가르쳐 준 분들, 이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저희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지금도 가끔 이제 어머니를 방문해서 해주시는 밥을 먹고 그러는데요. 어머니는 이제 늘 저한테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교수라는데 네 강의 한번 들어보자. 근데 뭐 저희 학교에 오실 수 없었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은 게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한 3분 보시더니 얘야 됐다. 꺼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더니 이제 책을 쓴다니까 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책을 얼마든지 갖다 드렸죠.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보시더니 예, 글씨가 너무 작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젖을 주고 밥을 주고 말을 가르쳐준 분인데 제가 왜 이분하고 제가 공부한 걸 왜 이분에게 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읽을 수 있는 책, 아버지가 읽을 수 있는 책,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걸 어떤 책일까 하다가 가장 아까 제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말로 살고 있으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말과 밥을 한번 연결시켜보자 라는 생각에 은식의 언어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언어학자니까 음식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예까지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 광고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 얘기가 떠올라요. 그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니까 오 예스 맞아요. 버터가 있어야죠. 라고 일본의 버터 회사에서 한 30년 전에 나온 카피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거창하게 나오다가 오예 버터가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허를 팍 찌르는 그런 재치도 좋았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런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가 또 이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궁금한 것도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거를 열심히 들어주신 분께서 혹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들어볼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조옥경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의 주인이 이제 그 우리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아까 예로 들어주셨듯이 자장면, 짜장면, 뭐 여러 가지 소고기국, 쇠고기국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크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쓰는 게 말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 명절 때만이 아니라 추석 때만이 아니라 뭐 설날에도 그렇고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송편을 많이 빚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이 송편을 언제 먹는 건지 그거를 이제 묻는 그 시험 문제였는데 아이는 추석도 체크를 하고 설날도 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틀렸다고 나오니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왜 이게 틀렸는지 자기는 맞았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건 추석에 먹는 음식이다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는 추석에도 먹고 설날에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줬던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언어를 편안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데 아까 언뜻 말씀해 주신 거에서 시험은 보는 데 있어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그렇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랬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말의 주인은 계속 강조했는데 또 하나 강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책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언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쓰고 있는 모든 말이 결국 한국어의 한 부분이지 표준어가 한국어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계층도 마찬가지. 그래서 젊은 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그 다음에 뭐 화이트 컬러든 블루 컬러든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세대의 말, 지역의 말 이것이 다 모여서 한국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땅의 모든 말을 우리가 한국어로 대접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은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야 표준말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너 표준말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애들 시험 볼 때 틀리지 않느냐. 예, 거기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려요. 국어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그 맞춤법 규정이나 표준어 규정의 구석에서 이상한 단어 꺼내갖고 이 다음 중 맞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로 어떻게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통을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속에 있는 거 다 통할 수 있을까? 이거지 맞고 틀리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현실을 좀 망각한 소리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기 위한 맞춤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소통이 가능한 또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맞춤법의 조항들을 찾아내고 규정들,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아내고 이런 방법도 가능한데 그냥 맞고 틀리고를 표시하기 좋은 시험 문제를 내니까
학생들이 점점 그 국어 선생 미워하고 국어 미워하고 그다음에 문법 어렵다, 우리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이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국어 선생님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송편이 언제 먹는 음식이냐? 예, 물론 우리 역사를 배우고 뭐 문화를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송편은 좀 자주 먹습니다. 매일 먹기도 해요.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건가? 사실 추석도 이제 쇠지 않는 사람도 많고 빚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서 먹는 사람도 많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세월이 바뀌었다면 꼭 그것을 어떤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맞고 틀리고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뭐 그 시험 문제 틀릴 거는 안타깝지만 좀 선생님께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훨씬 많은 넓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마지막에 굉장히 재미있게 대답을 해주시면서도 진짜 선생님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뭔지 방향성까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공지 드린 대로 경품 퀴즈 이벤트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품 퀴즈 이벤트에는 두 가지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품이에요. 상품이 굉장히 좋은 프라이팬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 공부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슬로우 매거진 달팽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시즌 1 12권 세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마크 하나 있고요. 달수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식경험 백문백답 이런 거를 그냥 아낌없이 다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놀라움은 뭐냐면은 문제가 지나치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나를 뭐로 보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문제 내기 창피하니까 교수님하고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저요 라고 하시면은 가장 먼저 외치시면은 상품을 타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한자어 중에 마음에 점을 찍는다 라는 뜻의 한자. 정미아님 빠르셨습니다. 네, 점심요. 점심. 싱겁게도 맞히셨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정미아님. 적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과 밥이 따로 나오는 음식 메뉴는 뭘까요? 저요. 따로 볶음밥. 임선정님 빠르셨습니다. 따로 볶음밥. 축하드립니다. 민망해. 세 번째는 그렇게 웃기진 않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알 수 있는 토마토의 우리말은? 저요. 1년간. 임선정님 또 맞추셨어요. 김은지님이 먼저 들었는데. 김은지님이 빠르셨다는데요? 김은재님이 빠르셨다는데요? 답이 나왔어요. 네, 답이 나왔어. 그러면 김은재님 또 다른 옛날 말이 뭐가 있었죠? 1년간 말고. 낭만시? 아닌데. 남만시도 맞습니다. 예. 예, 정답입니다. 예. 억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 생긴 신조어인데요. 혼자 먹는 밥은? 혼밥. 저 김인정 님이 먼저 저요 하셨어요. 혼밥이요. 혼밥 맞추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가지 문제를 냈는데 5분에게 선물을 드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그 집중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성함 다 이거 뭐죠? 제가 지금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함 다 적어 놓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따가 오픈 채팅방 공지 잘 봐주시고요. 지금 맨 마지막에 채팅창에다가 뭐 적어 놓으신 게 있다고 해서 국어학자는 일본어랑 중국어도 다 잘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어학자고요. 한국어를 가장 잘합니다. 한국어는 누구보다 잘하는데요. 제가 중국에 25번 갔는데 중국어는 잘 알아듣긴 알아듣습니다. 특히 저를 욕하는 말은 잘 알아듣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중국 가서 만난 모든 분들은 다 조선족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어가 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면서 중국어 얘기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일본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학자는 모든 것을, 또는 학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 모으고 잘 엮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식 또한 사실은 어디서 얻는 거냐면요. 물론 이제 제가 파란 창, 아니 녹색 창에서 검색한 것도 많고 책에서 검색한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써놓은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얻은 지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뭐 이런 여러분은 잘 모르실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지식이 단편적으로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가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게 오늘 한 교수님의 강의였고 질문과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2시간이 쏜살같이는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교수님 오늘 줌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하시고 강의하신 거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듯이 전 그리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립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리웠는데 그 시간 동안 좀 많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화면상에서 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군요. 저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어떻게 제가 이 사회를 보게 된 것도 사실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면은 언택트 시대가 아니었다면은 또는 제가 그냥 지금 계속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런 어떤 독서 지도 과정 이런 거 듣지 않았으면은 이런 사회를 맞지도 못하고 한 교수님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중첩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코로나19가 좀 잠식이 돼서 이렇게 좀 큰 자리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더 호흡하면서 얘기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만 그리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리움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계셔서 정말 고마웠고요. 예, 이것으로 모든 오늘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타가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